예전에 인터넷에서 유명했던 짤이 있었습니다. 이보게 다 좋은데 자네만 없었으면 좋겠구만. 지금 현재 독일은 나쁘지 않아요. 러시아도 무너져 내려가고 있고, 아니 프랑스와 영국도 이거 대공세에서 실패하면서 굉장히 지휘부 교체라든가 안 좋은 점이 많은데 딱 한 가지, 미국이 들어온다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이걸 가장 걱정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일반적인 정책이 사실은 외국의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1823년에 있었던 그 먼로 독트린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제임스 먼로 대통령이 이때는 그 유럽에 비해서 미국의 힘이 약할 때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방어적인 입장에서 고립 정책을 펴게 되거든요. 그게 이거 아닌가요? 남아메리카 여기는 맞습니다. 내 거니까 건들지 마 이거 이 성격이 강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 어떤 그 마당을 북남아메리카로 설정해 놓고 여기에 끼어들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반대급부로 유럽에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한 19세기 내내 20세기 초까지 미국은 유럽의 어떤 전쟁이라든지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일관된 노선으로 취해왔고, 그런 면에서 제1차 세계대전에서도 이제 이런 연장선상이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미국 정부의 입장은 중립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개입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그 우드로 윌슨 같은 경우는 뭐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긴 했죠. 그래서 1917년 1월에 승리 없는 평화 연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평화를 추구해서 전쟁을 좀 잠재우자, 이런 중재자적인 입장을 내세우는데, 이게 사실은 독이 바짝 올라있는 유럽의 각 교종국한테는 씨알도 안 먹혔던 것입니다. 나름 협상안을 제시를 했는데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다 너 뭐야 하면서 안 들은 거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1차 대전이 터지고 나서 이거는 유럽 일이니까 우리는 관여 안 한다. 근데 이게 만약에 남아메리카에서 전쟁 터졌으면 아마 관여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중립을 했는데 문제는 실질적으로는 중립이 아니었다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영국이 결국에는 대륙 봉쇄를 해버리니까 미국과 교역하는 국가는 독일이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연합군만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익만 보고 독일은 이익을 못 보니까 배제당하죠. 결국 미국이 이거는 중립을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거죠. 독일 입장에서는 중립을 안 지키는 상황인 거고, 문제는 미국이 이걸로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됩니다. 엄청난 전시 특수를 누리게 돼요. 14년에 비교했을 때 18년에 와서는 미국 총 GDP가 무려 20% 이상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 간의 무역, 그러니까 수출액이 한 7억 달러에서 17년에 와서는 44억 달러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차 대전 미국한테 너무나 좋은 전쟁인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금융권 같은 경우도 이 전쟁에서 너무나 많은 득을 보고 있어요. 특히 JP 모건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대출을 줬거든요, 영국과 프랑스한테. 근데 만약에 영국과 프랑스가 져버려요. 큰일 나지. 그러니까 사실 경제적 요인은 영국과 프랑스 편이었던 거고, 독일의 반발을 필연적으로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사실 이민자들의 나라입니다. 뿌리가 워낙 다양해요. 독일계 이민자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영국계나 뭐 네덜란드나 뭐 정말 많은데, 아니 미국 정부 입장에선 어느 쪽을 택하는 순간 이거 미국 내부의 분열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흔들릴 뻔한 적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15년에도 독일이 이제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했을 때 루스타니아호에서 미국인들도 많이 죽었잖아요. 그때 윌슨 행정부가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근데 사실 강력하게 항의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중립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독일한테. 그러니까 잠수함 작전 풀어, 약간 이런 느낌도 좀. 네, 있고. 그래서 독일이 실제로 그때부터 그만뒀습니다. 그렇죠.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 일단 중지가 되죠. 그런데 이제 미국 내부적으로는 분위기는 독일이 계속 껄렁껄렁하니까 참전할 것 같아. 그러면 참전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독일계 이민자들. 그렇죠.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그리고 영국 싫어하는 사람들, 아이리시계 이민자들. 그리고 개인의 자유 이런 걸 중시하는 남부에 있는 여러 가지 보수층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본인들이 목소리를 냅니다. 특히 근데 독일이나 아이리시는 여전히 앵글로색슨에 비하면 사회의 주류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목소리를 더 크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미국의 여론이 반대가 더 많은 것처럼 느껴져요, 사실. 왜? 소수인 이 사람들이 오히려 목소리를 더 크게 내니까. 굳이 앵글로색슨 이 사회 주류층은 목소리 낼 필요가 굳이 없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이었고, 16년에도 또 한 번 이제 미국인들이 또 침몰돼서 죽거든요. 이때도 미국은 중립을 계속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중립 유지가 1916년
윌슨의 재선에 아주 큰 도움이 됐어요. 왜냐하면 윌슨의 구호가 뭐냐면 내가 우리를 전쟁으로부터 지켜냈다는 구호였거든요. 상대편의 공화당 후보 같은 경우는 야 그래도 참전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였거든요. 근데 결과는 근소한 차이로 윌슨이 됐단 말이죠. 결국에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국민들이 전쟁에 참전하는 거를 원치 않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3개월 뒤 대선 끝나고 3개월 뒤에 17년 2월 1일 날 독일이 다시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재개를 하게 됐죠. 그리고 윌슨이 곧바로 독일과 단교를 했습니다. 참전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취하고 있는 이익이 지켜지기 어렵겠는데 약간 이런 흐름으로 이제 반전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16년까지는 미국인들이 희생당한 침몰 사건도 있었는데 그때까지는 경고를 하다가 2017년엔 도대체 어떤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펼쳤길래 야 단교 이제 너희하고 끝 이렇게까지 간 거예요? 당시에 이제 1916년 말이 되면서 점점점 연합국의 물량 우위가 확실해져 가는 시점이 되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차단할 수 있을까 독일이 계속 고민했는데 그래도 믿을 거는 잠수함밖에 없다는 이런 시그널이 점점점 높아지게 됐습니다. 그 당시 1차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 중지가 되면서 다시 독일 잠수함은 굉장히 깝깝한 이른바 포획 규칙, 프라이즈 룰에 의해서 연합군 선박들을 격침시키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잠수함이 물 밑에서 몰래 쏘는 게 아니라 잠수함이 부상을 해갖고 야 멈춰 라고 한 다음에 우리 너네 진짜 중립국인지 영국 배인지 봐야겠다라고 해서 체크를 하고 그리고 확인되면 영국 배면은 너네 격침시켜야 되겠으니까 다 퇴선해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를 쏴서 격침을 시키는 그냥 복잡한 과정을 지켜가면서 침몰시키고 있는데도 1916년 말에서 1917년 초까지 한 달에 평균 30만 총톤의 화물선을 격침을 시켰습니다. 어우, 적지 않네. 100척에서 200척 정도를 갖다가 매달 격침시키고 있는 정도인데 이 정도 성과, 야 그렇게 우리 손발 다 묶어놨는데도 이렇게 많이 격침시킬 수 있으면은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다시 한번 실행하면 그러니까 경고 없이 막 격침시키는 걸 다시 한 번만 풀어주면은 진짜 많이 격침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무렵에 또 독일 내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은 이미 미국의 참전은 불가피하다. 지금 기정사실화됐다. 분위기가 계속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던 안 하던 미국은 참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그냥 해버리자. 최고로 많은 피해를 주자. 그죠? 미국이 본격적으로 참전해서 완전히 우리 목을 죄기 전에 그 전에 영국을 굴복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시간이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 네. 그 시간 안에 우리는 어떻게든 승부를 보면 된다. 이런 판단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1917년 2월부터 드디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재개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예상대로 진짜 전과가 쭉쭉쭉쭉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개시한 2월 달에 50만 총톤을 격침시켰고요. 3월 달엔 55만, 4월 달이 피크를 찍었는데 86만 총톤을 격침시켜갖고 이 4월 말이 되면은 하루 평균 상선을 13척씩 격침을 시켰습니다. 이 지형이 되니까 4월 달이 되면은 영국의 밀 재고가 6주분밖에 안 남았어요. 이 페이스대로 계속 먹을 쯤에는 곧 영국의 식량이 다 떨어질 지경이 되는 겁니다. 미국의 밀과 옥수수 수출량이 3배가 늘어났거든요. 네. 그럼 이거는 이제 미국 수출길 끊기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그리고 그렇게 많이 수출해도 다 가라앉으니까. 1차 대전 유보트는 2차 대전 유보트하고 또 다르게 성능이 그만큼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가지고 이 정도 했다는 걸 와. 그만큼 대비도 안 돼 있었던 네. 거죠, 어떻게 그래서 보면. 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랑 좀 다르게 이 영국 주변 해역에 완전 몰려갖고 그쪽에서 계속 격침을 시킨 거죠. 근데 이제 이대로만 간다면 좋겠지만 독일이 여기서 대형 사고를 하나 치죠. 아하하. 사고?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고를 치죠. 유명한 츠머만 전보 사건입니다. 독일 외무장관 츠머만은 당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은 독미 간의 전쟁은 불가피하다. 그러려면은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최대한 그 사이에 영국을 말려 죽이는 것 이외에 미국이 그 다음에 유럽으로 파병하는 걸 갖다가 최대한 막아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미국의 옆구리를 시리게 만들어줘야 된다. 누구요? 그래서 그 역할을 멕시코한테 맡기려고 합니다. 멕시코랑 미국은 옛날부터 감정이 안 좋잖아요. 안 좋잖아요. 내 땅 내놔. 네, 뭐 캘리포니아, 텍사스 다 뺏기고 뭐 그동안 계속 쥐어 터졌기 때문에 멕시코가 좀 밑에서 깔짝깔짝 되면은 미국이 그거 당장 우리 안방 지키겠다고 그쪽으로 집중될 테고 차마 우리 쪽에 많은 병력을 파병하진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한번 좀 찝쩍거려 보자.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한 게 일본도 한번 전쟁에 끌어들여 보자. 그런 구상까지 하고 있었어요. 아, 근데 20세기 초면 멕시코는 혁명 같은 거 하지 않았나요? 근데 맞아요. 전쟁했어요. 16년에도 미국과 전쟁을 아, 하고 예, 예. 있었고. 그전에도 전쟁을 했고 이때도 이미 반란 세력들이 많이 있어갖고 사실상 내전 상태로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뭔가 좀 우리가 자금 지원해 줄 테니까 뭐라도 좀 부탁을 해보자라고 해서 한번 교섭을 해보라라는 전문을 보낸 겁니다. 근데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이 침만만 전보 사건에는 이게 왜 이러지라는 것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을 공격하라는 전보면 네. 미국이 아니라 다른 루트를 통해서 연락을 멕시코하고 정말 비밀리에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대놓고 미국을 통해서 연락을 했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원래 보내려고 하는 것은 멕시코에 있는 독일 대사관 쪽에 보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낼 방법이 참 마땅치가 않은 겁니다. 그전에 가장 많이 쓰던 거는 대서양 해저 케이블을 이용하는 건데 네.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게 영국을 거쳐가니까 영국에서 독일 케이블들은 다 끊어버린 상태였거든요. 안정적으로 독일에서 멕시코까지 보낼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역발상으로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보내자. 당연히 이 외교 전문은 철저하게 이중 암호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냥만 봐선 모르거든요. 아직 우리 암호를 얘네들 해독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당시 미국이 그래도 중립국이니까 독일 쪽에 부탁을 어느 정도는 들어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아직 외교 관계가 살아있으니까 미국 대사관에 이 전문을 주면서 이거 좀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독일 대사관에 좀 보내주세요. 라고 이제 부탁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미국 치라고. 그럼 이게 어떻게 가냐면은 베를린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덴마크나 네덜란드를 통해 갖고 영국으로 보내요. 그럼 영국에 또 미국 대사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영국과 미국 사이에 해저 케이블은 살아 있거든요. 미국의 국무부가 쓰는 거기 또 외교 해저 케이블로 또 보내면은 그걸 받아서 독일 대사관에 전달해주는 이런 체계가 아직 살아 있었어요. 아니 근데 너무 웃긴 게 독일에서 이중 암호를 사용한 정보를 네. 영국에 있는 대사관에 보내면 네. 영국 입장에서는 이거 뭐 하는 짓거리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얘네가 쓰는 통신 케이블이 미 국무부 전용의 케이블을 갖다가 따로 쓰고 있었으니까 뭐 설마 외교 케이블을 도청하고 있을까? 미국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영국도. 맞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역시 영국은 흉악한 나라였어요. 그 외교 케이블마저 몰래 도청하고 있었어요. 쑤셔놨구나 이제. 네. 똑같아. 다 똑같아. 당연히 미국한테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 네. 몰래 도청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암호 해독을 전담한 게 그 당시 영국 해군부에 40호실이라는 비밀 조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암호 해독가들을 대량으로 양성을 해서 있는 점은 없는 점은 다 이제 수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딱 침범한 전보가 보낸 다음 날 딱 해치해갖고 이게 뭐지? 딱 해독을 시도했는데 해독이 하루 만에 됐어요. 100% 해독은 안 되는데 대충 보니까 내용이 구성이 돼. 뭐야 이것들 미친 거 아니야? 하면서 멕시코도 참전해달라는 부탁을 해 이것들이. 당연히 영국 정보부에서 깜짝 놀래갖고 그다음에 야 대어를 낚았다. 그거 페이크라고 생각은 안 하고 네. 암호문이니까. 아니 근데 이걸 알리기도 애매한 게 나 사실은 니네 전용 케이블 해킹했는데 이런 게 나왔어. 그럼 미국이 이것들 우리 도청하고 있었냐? 이렇게 되니까 또 애매하죠. 맞아요. 그게 정확해요. 1월 16일 날 보내서 1월 17일에 딱 해독하는 데는 성공했는데 그다음에 이걸 야 이거 어떻게 알리지? 계속 논의만 하다가 시간을 하나 놓쳤습니다. 그 사이에 2월 1일 날 이미 무제한 잠수함 작전은 시작이 돼갖고 이미 미국 여론은 들끓고 있었어요. 그리고 2월 3일에 외교 관계가 단절이 됐죠. 전문을 공개하기 전에 이미 상황은 다 엉망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40호실에서 야 우리가 좀 늦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 그냥 버리긴 아까운 카드니까 그때서야 영국 이 외무부랑 상의를 합니다. 네. 외무부에서 내가 도청을 하고 있었다고 하면서 깜놀하면서 이실직고를 했군요. 네. 그래갖고 영국 외무부에서 당황한 겁니다. 이거 알려지면 안 되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서 그때서부터 작전을 짜요. 이게 우리가 도청을 통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알리바이를 만들자. 기존에도 이용하던 경로가 여러 가지가 있었으니까 사실은 이게 어떤 다른 경로를 통해서 멕시코에 있는 독일 대사관까지 갔는데 내부 첩자가 있어갖고 그 사람이 자료를 갖다가 외부에다 판 거다. 멕시코에 있는 정보부 요원이 그걸 사갖고 입수한 거다라고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알리바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일부러 막 가짜 전문들 보내갖고 진짜 수발신 기록이 있는 것처럼
한번 완전히 다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한참 지난 2월 23일에야 주미 영국 대사가 영국 외무부로 불려갑니다. 그러면서 영국 외무부에서 참 이 입에 담기도 흉악한 이야기가 지금 독일과 멕시코 사이에서 오가고 있습니다. 딱 그 다음날 윌슨 대통령이 받아봤어요. 윌슨 대통령도 깜놀하는 거죠. 이게 뭐야? 근데 당연히 윌슨 대통령은 차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진짜인지 조사해 보시오.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영국이 짜놓은 알리바이대로 짜놨어. 진짜 글로 이렇게 넘어간 기록들이 있습니다.라고 조사해 오니까 진짜 같은 거예요. 이거 언론에 얘기하시오라고 했고 3월 1일 날 미국 언론에다가 이 침범한 전보 사건이 쫙 나오게 됩니다. 이런 미국 이제 시민들은 이거 우리를 전쟁에 빠뜨리려고 했었어? 뭐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또 가뜩이나 멕시코랑은 감정이 안 좋은데 이거 멕시코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다니 와 이건 선을 넘은 거지라고 하면서 이때부터 난리가 납니다. 사실 여론이 격분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만 격분한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2월에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 시작된 이래로 네. 반독 정서가 확산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진짜 이제 독일이 선을 넘구나, 우리 말을 무시하구나, 우리 국민들이 죽어가는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상황에서 이게 딱 공개되고 터져버리니까 정말 더 활활 타오르는 거죠. 그리고 이 시점에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러시아가 무너진 거예요, 진짜. 아 이때 무너진 거예요? 2월 혁명이 일어난 그렇죠. 시점이잖아요. 아, 이제는 딱 어떤 느낌이 들어요. 우리를 도발하고 우리 말 듣지 않는 독일이 이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 국익과 평화를 위해 유럽 전선에 뛰어들어서 전쟁하자는 입장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죠. 거기에 독일을 응징하자 이게 아니라 윌슨 대통령이 딱 나와가지고 참전 연설을 하면서 세계 민주주의를 수호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평화와 더 나아가 세계 민주주의,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독일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독일 정부를 공격합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반대할 명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익이 있는데 명분까지도 완벽한 참전이 돼버리는 겁니다. 결국 이제 미국은 어떻게 변하냐면 유럽 문제도 내가 관여를 하는 세계 강국이 되겠다라는 그 어떤 신호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유럽 출신들의 다양한 이민자들에게는 이제 우리 미국이 나의 모국이었던 유럽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겠구나라는 이런 인식까지도 심어주는 겁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유럽 이민자들에게도 원래 모국인 그 유럽 각 그 지역보다도 이제는 나는 진정한 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의지를 가진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1차 대전이 미국이 미국으로서 태어나는 정말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막 이제 여론들이 야 그래 그레이트 아메리카가 이제 드디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독일 측에서 야 이거 조작한 거야 사실 아니야 이래야 정상 아니에요? 맞아요. 원래는 이럴 경우에는 발뺌하는 방법이 있죠. 아, 그거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우리 미독 관계를 훼손하려는 어떤 말 같지도 않은 흉악한 소리다. 세력들이 그러니까. 조작한 거다. 원래는 그래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침범한이 여기서 또 한 번 삽질을 합니다. 독일 정부의 공식 입장은 무엇이냐, 뭐 밝혀라, 뭐 계속 해명하시오라고 해갖고 결국에 침범한이 3월 29일에 이 독일 의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어요. 장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우리 미국 관계가 파탄나게 생겼어요. 진실을 밝혀보십시오라고 했을 때 침범한이 맞습니다. 아이고 저 진짜입니다. 침범한이 이때 그냥 시인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 빼박 현실이 된 겁니다. 저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 아니 한 국가의 장관 그러니까. 시위가 되는 사람이 자기가 이 얘기를 하면 미국이 참전한다라는 사실을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하게 비레름이 불러서 야 너 거짓말 새끼야 말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라고 해야 돼 이렇게 원래 반응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부인하다가 뭐 아니다가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점점 불리한 정황 증거가 나타나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냥 이렇게 된 거 이판사판이다 하면서 결국에 갈 때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면서 완전히 독일 의회에서 인정을 해버린 거죠. 근데 저희가 항상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그 트리거를 찾아낼 뿐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 만약에 이런 헛발질 사건들이 없었다면 예. 미국이 중립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뭐 요인을 그 복합적으로 한번 구성을 해봐야 될 텐데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19세기에 내내 서부를 개척하는데 그렇죠. 온 그 전력이 집중돼 있었어요. 그래서 외부에 신경 쓸 뭐 여력도 없고 그리고 힘도 없었거든요. 근데 서부를 다 개척했고 그리고 중간에 있었던 미국 내전에서 어쨌든 간에 봉합이 되면서 그 뒤로는 쭉쭉쭉쭉 경제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힘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이, 스페인, 영이었던 쿠바도 네. 점령하고 이렇게 되면서 힘이 막 뻗어나가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 유럽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힘을 투사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뭐 미국의 힘이 강해졌으니까 이 힘을 유럽에까지 투사할 어떤 그 조건이 다 갖춰져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아마도 이런 일이 없었더라도 결국은 미국은 유럽에 개입하게 됐을 텐데요. 여기서 뭐 아주 뭐 사소한 TMI지만 미국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를 보여주는데요. 미국의 장병들이 1918년에 유럽에 가니까요. 영국, 프랑스, 독일 사람보다 훨씬 더 체격이 큰 거예요. 그만큼 잘 먹고 영양 공급 상태가. 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19세기의 어떤 유럽과 미국의 관계하고 20세기 초의 미국과 유럽의 관계가 완전히 역전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참전을 한다고 외쳤더라도 진짜 전쟁이니까 그렇게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훈련을 시켜야 되고 장비를 생산해야 되고 군수물자를 보급해야 되는데 이제부터 시작인 거잖아요. 이제부터 시작이죠. 그리고 이 시점 딱 참전을 선언했던 4월 시점에 미군 육군의 총병력, 정규군의 총병력이 13만 3천이었습니다. 압도적으로 적네요. 같은 시기 독일군은 440만, 프랑스군은 370만, 영국군은 370만입니다. 전쟁을 하려면 병력을 일단 동원해서 모아야 되는 거고 네. 그 병력을 무장시키고 또 훈련을 시켜야 되고 그렇죠. 대서양을 건너서 가는 수송도 해야 되고 또 이 병력을 충당할 수 있는 전시 경제 체제로 가야 되는 건데 이 중에 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나마 해군 정도가 조금 되어 있었습니다. 자, 해군의 경우는 세긴 해요. 근데 아직도 뭘 못 배웠냐면 대잠수함 작전에 대한 준비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뭘 준비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 병력들을 안전하게 수송해야 될 건지에 대한 그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한참 또 걸릴 겁니다. 그리고 일단 징병부터 하자. 근데 여전히 징병에 대한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택적 징병을 하는데 다행인 거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아주 많이 모여요. 최종적으로 400만 명이 징집이 됐어요. 정말 많이 징집됐잖아요. 근데 얘네들을 훈련시켜서 보내는데 많이 걸렸던 거고 17년 말 정도 되면 한 50만 정도가 준비가 됩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인 전투 투입이 된 거는 18년 중반 이후부터였어요. 1년이 넘게 걸렸네요. 그렇죠. 근데 또 이제 여기에는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윌슨이 생각했던 혹은 미국의 전쟁 목표가 단순한 그냥 승리가 아니에요. 그 단순한 승리라는 거는 영국과 프랑스를 돕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유럽 사회에도 주입시키겠다는 생각이에요. 그 이후에 세계 질서까지 주도하겠다는 게 포석이 깔린 거예요. 딱 느낌상 이제 내가 넘버원이야 이런 느낌. 그러니까 더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빨리 보내려면 영국과 프랑스가 원하는 대로 한 대대급으로 해서 그네들 밑에 넣으면 돼요. 근데 그러면 미국이 어때 활약을 못하죠.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기여를 해야 됐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하게 준비해서 독립적인 형태로 가겠다는 겁니다. 대규모 병력을 한 번에 빡 준비해서 딱 하겠다는 거니까 더욱더 많은 준비가 필요했던 거고 단기간에 딱 파병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영국 전선, 프랑스 전선 그리고 미국 전선을 따로 만들겠다. 그렇죠. 네. 1917년 전쟁의 양상을 바꾼 또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있죠. 바로 날아다니는 비행기 공중전입니다. 1차 대전 때 생각 외로 독일군이 엄청나게 공군력을 증강을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했었죠. 뭐 독일의 제펠린이 가서 영국을 한번 폭격하고. 폭격했다 이런 게 있었는데 해보니까 첫째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기상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너무 위험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비행선 갖고는 안 되겠고 좀 비행기를 어떻게 좀 크게 만들어가지고 폭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이 폭격기 분야에서는 이탈리아하고 러시아가 선진국이었어요. 이탈리아가 진짜. 네. 사실 세계 최초의 폭격기 만든 데도 이탈리아예요. 그리고 러시아는 여객기를 폭격기로 개조해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거든요. 네. 많이 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독일도 한번 폭격하고 그랬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독일이 우리도 저런 커다란 폭격기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온 게 독일의 첫 번째 폭격기 고타 G4예요. 이게 1915년에 등장하는데 1917년 5월 25일에 첫 번째 영국 폭격을 위해서 고타 폭격기들이 이륙을 합니다. 목표 지점은 런던이었어요. 에식스 해안을 횡단한 21대 고타 폭격기가 어디로? 버너먼 크라우치 상공 3,660m 상공에 나타나는데 여기서 뭘 만나냐? 영국에 이런 구름이 있나 봐요. 뭐 구름 기둥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렇죠. 소나기 구름이 확 이제 갑자기 발달하면은 그 안엔 번개 번쩍번쩍 치고. 근데 당시 비행기로는 이런 구름 기둥을 뚫고 가는 게 굉장히 위험했어요. 굉장히 위험해서 여기는 불가능하다.
라고 해서 기술을 남쪽으로 돌려서 어디로 향하냐? 켄트 지방으로 향합니다. 켄트. 예. 그러니까 폭격기들이 무려 당시 기준으로 굉장한 건데 5톤을 쏟아붓습니다. 오. 5톤을 쏟아부어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어요. 무려 95명이 사망하고요. 195명이 부상을 당합니다. 오. 그래서 6월 13일 날 고타 폭격기 편대가 다시 한번 영구로 가요. 이때는 20대의 항공기가 출격을 했는데 템스강 어구에 타켓트가 뭐였냐면 이 공장지대하고 리버풀 거리에 이제 철도역 같은 데였어요. 여기에 2톤을 투하했는데 지금도 정밀 폭격이 어렵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때는 오죽했겠어요. 아, 2차 대전 때도 그렇게 실패를 많이 했는데요. 폭탄을 떨어뜨렸는데 하필이면 폭탄이 하나가 학교에 떨어집니다. 학교에 떨어져서 16명의 어린 학생들이 사망을 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날 폭격으로 162명이 사망하고요. 무려 432명이 부상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성과는 사실 군사적으로 봤을 때. 독일군이 처음에 이 폭격기를 보낼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예전에 전략 폭격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분명히 이 독일군의 폭격기가 영국을 폭격하면 국민들의 사기가 꺾일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공포에 떨고. 근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래요? 이 학교가 폭격당한 이 일 때문에 열받는 영국 국민들이 들불처럼이라. 그러니까 이스트엔드가 사실은 그 런던의 몇 빈민거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영국 하층민들이 가뜩이나 체제에 대한 불만이 있을 텐데 폭탄까지 떨어지니까 분노가 폭발하죠. 그래서 어디로 불똥이 튀냐면요. 한 성에 사는 가문에게 떨어집니다. 독일이 아니라 예, 예. 이게 바로 그 윈저 카슬에 사는 영국 왕실인데요. 야, 영국 왕실을 향해서? 예, 예. 사실은 그 영국 왕실이 독일하고 상당히 그 그죠, 다 밀접한 관련이 친척이죠. 있어요. 휘렐름이 손자였잖아요. 그렇죠. 빅토리아 여왕의 남편이 엘버트 공인데 여기 가문의 이름을 따가지고 영국 왕실 이름이 원래는 작센 코브르크 고타 왕조였어요. 아 고타 왕조. 예, 예. 근데 지금 독일의 고타 고타 폭격기가 폭격기야. 했으니 예. 이거 완전히 영국 왕실 이름과 연결이 돼서 가뜩이나 지금 열받아 있는데 영국 왕실이 자꾸 우리 적국인 독일과 연관이 있다 이런 게 부각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영국 당시의 그 왕실이 신경을 썼던 게 뭐냐면 이때 영국 왕의 사촌이 바로 러시아의 니콜라이 2세입니다. 니콜라이 2세가 러시아에서 지금 백성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쫓겨났거든요. 하야했잖아, 하야. 네, 그러니까 영국도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영국 국민들이 지금 열받아 있는데 우리가 처신을 잘못하면 큰일 난다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 그 대책을 세우는데요. 영국 왕실의 이름을 윈저 왕조로 바꿉니다. 개명을 해요? 아 예. 윈저성 이름. 독일식 이름을 버려야 되니까요. 그래가지고 대안을 찾다가 원래 자기가 살고 있는 윈저라고 하는 왕실 이름을 붙인 것이죠. 뿌리를 이제 예, 예. 완전히. 예, 꼬리 그래서 자르기를 해야지. 청산. 이름을 바꾸고 또 국민들을 상대로 성명을 발표하는데 성명의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 영국 왕실은 모든 독일식 칭호와 색채를 다 지우겠다. 이런 성명을 발표하면서 성난 민심을 다독거립니다. 아니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영국도 분명히 기술 발전이 눈부시게 이루어졌던 곳이고 제국주의의 선봉에 서서 돈도 많이 벌었잖아요. 폭격기 없어요, 영국은? 일이 이렇게 되니까 영국도 이제 나서죠. 영국이 육군과 해군으로 좀 분리해서 산재해 있었거든요, 항공기들이. 이거를 하나의 단일 부대로 통합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이제 확산이 되고요.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공군의 모태가 되는데 그래서 1917년 7월 7일에 22대의 고타 폭격기가 또 왔거든요. 여기에 대응해서 100대의 영국 전투기가 야. 출격을 해요. 그래서 고타 한 대를 격추시키고 3대를 손상시킵니다. 반면에 2대의 영국 전투기가 고타 기총에 피격이 되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요격 전투기 덕분에 고타가 제대로 폭격을 못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요. 그러겠죠. 그리고 폭격기에 당했으니까 영국도 폭격기 개발에 뛰어듭니다. 핸들리 페이지 5100을 개발하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최신형 폭격기 5400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1917년 봄부터 이 핸들리 페이지로 편성한 제3 비행단 소속 2개 비행대대가 독일을 폭격하는데 어디를 하냐? 제일 싫은 건 뭐였어요? 이제까지. 유보트. 그렇지. 잠수함. 유보트 기지부터 먼저 가요. 유보트 기지, 그다음에 철도역, 그다음에 어디? 산업 중심지에다가 다. 그러니까 전략 폭격이네요, 네. 진짜.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육군 항공대하고 해군 항공대를 통합하자.
통합해서 이때 드디어 나온 게 뭐냐면 로얄 에어포스.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공군이 탄생을 한 거예요? 그렇죠. 세계 최초로. 독립 군종으로 탄생시킨 거는 영국이 최초죠. 아니 2차 대전이 태평양 전쟁 끝날 때까지도 미국도 공군이 따로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초대 사령관이 누구냐면 휴 트렌처더라고요. 차들 나오구나.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특히 전략 폭격의 신봉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폭격기 가지고는 택도 없다. 새로운 폭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이른바 베를린 폭격기로 불리는 핸들리지 페이지 V1500이에요. 이거는 장거리 폭격기입니다. 굉장히 장거리 폭격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늦게 나왔어요. 그래서 1차 대전에는 얘가 참가를 못했지만 만약에 얘가 한 6개월만 일찍 나왔으면 독일은 2차 대전이 아니라 1차 대전에 그야말로 전략 폭격의 불벼락을 뒤집었을 뻔했습니다. 이거 정말 신기한 게 2차 대전 마무리될 때까지 했던 그 모든 전략이나 구상이나 상상들이 1차 대전 때 이미 다 완성이 된 것 같은 느낌? 소름 하드웨어가 받쳐주지만 않은 1차 대전과 2차 대전 연속성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자, 항공기의 혁신이 사실은 폭격기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 폭격기를 지원하거나 보호해주기 위해서 전투기도 발전하잖아요. 네. 이때 당시 영국과 독일의 전투기는 어떤 종류였어요? 1915년부터 특히 1917년에 가장 활약을 많이 한 영국 전투기를 꼽으라면 역시 에어코 DH2가 있습니다. 에어코. 영국이 개발한 최초의 실용적인 복역 프로펠러 전투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서부전선에서 대활약을 했었는데요. 이게 기동성이 뛰어나고요. 특히 포커의 징벌이 있었잖아요. 이 포커의 징벌을 종식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런 전투기예요. 특징을 보시면요. 이게 어떤 특징이냐. 당시 여타 전투기와 달리 당시 전투기는 앞에 프로펠러가 그러니까요. 있죠. 얘는 뒤에 달려있어요. 아니 저러면 기관총 쏘기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저한테 딱 가릴 게 없죠. 그리고 앞에 이게 굉장히 짧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시야가 빵 뚫려. 굉장히 좋죠. 시야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전투기 조종사로서는 싸우기 너무 좋은 거예요. 특히 이게 목재와 캔버스로 돼 있습니다. 기체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경량해요. 가볍고. 아주 기동성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루이스 기관총 하나를 탑재하고 있었고 100마력 엔진을 탑재했어요. 그래서 얘가 최고 시속이 150km까지. 이야. 하지만 얘도 단점이 있었어요. 어떤 단점인가요? 통상적인 건 트랙터형이래요. 네네. 근데 이 푸셔형이 트랙터형보다는 속도가 느려지는 단점이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 최 박사님한테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왜 통상적으로 앞에 프로펠러에 달린 비행기보다 푸셔형이 좀 느린지. 여기 앞에 달려 있는 거는 트랙터형, 앞에서 끈다는 앞에 네. 프로펠러가 돌면서 비행기를 끌어준다는 의미에서 트랙터 하기도 하고 그냥 풀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건 뒤에 당긴다. 있잖아요. 뒤로 바람을 밀어내면서 앞으로 간다고 해서 푸시형이라고 하는데 이 엔진 프로펠러 앞에 기체가 놓이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비행기가 쭉 나가면서 저 기체에 의해서 기체 후방에는 난류가 생기게 되죠. 그렇죠. 점점점 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욱더 뒤쪽에 난류가 잘 생기기 때문에 더더욱 프로펠러 효율이 떨어져서 속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죠. 물론 저 당시에는 아직 비행기의 속도가 좀 느리던 시절이었고 이게 좀 그 문제가 크게 도드라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게 점점점 비행기가 발전해 가면서 저런 식의 푸셔식 컨피규레이션은 점점 사라지고 앞에서 끌어주는 트랙터 컨피규레이션으로 거의 다 바뀌게 되는 거죠. 또 다른 문제가 뭐가 있냐면 저렇게 되면은 프로펠러가 너무 낮아져요. 저기 앞쪽이 들려 있으니까 그래서 저게 프로펠러를 길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저게 앞으로 이륙하다가 땅에 닿아서 걸리기도 쉽고 좀 바닥에서 막 가다 보면은 저게 매끈한 아스팔트가 아니기 때문에 돌 같은 게 튀잖아요. 그럼 돌이 그런데 막 부닥쳐갖고 저 프로펠러가 손상될 수도 있는데 프로펠러 손상되면 그대로 비행기 끝나죠. 끝장나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굉장히 그런 구조적인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단점이 하나 또 있었어요. 앞에 거기 동그란 여기 노즈 부분. 네. 연료 탱크가 저기 있었습니다. 연료 탱크에 저희가? 재수없게 여기에 피격이 되면 보통 우리가 연료 탱크에 총 딱 맞는다고 해서 영화같이 팡 폭발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연료가 새요. 그렇죠. 근데 계속 앞으로 나가다 보니까 연료가 조종사 쪽으로 튀는 경우가 얼굴로 막 굉장히 튀겠네. 많았어요. 그리고 더 재수가 없으면 이제 화재가 나는 거죠. 그래도 얘가 포커의 징벌을 끝냈습니다. 굉장히 대등한 전투를 했었고 어떤 면에서는 포커보다 훨씬 나은 어허. 성능을 보였었어요. 자, 이렇게
새로운 방식의 전투기를 가지고 영국이 재미를 봤다면 독일은 어떻습니까? 아, 독일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개발한 게 알바트로스 D3 전투기. 아, 이름 좋다. 알바트로스. 실루엣을 보시면은 저 때부터는 딱 노즈콘이 예쁘게 만들어져 갖고 유선형으로. 네, 훨씬 더 새답게 보이지 네. 않습니까? 그전에 좀 투박하던 항공기와 달리 그래서 알바트로스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특히 이 알바트로스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프랑스 전투기의 영향을 좀 받아요. 얘가 뉴포르 전투기의 영향을 좀 받는데 대부분의 초기의 보급기들이 상하 날개의 크기가 거의 비슷했어요. 같았거든요. 근데 특히 프랑스 전투기가 상하 날개의 길이가 달랐습니다. 밑에 쪽에 있는 날개가 조금 더 작고 얇았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세스키 플랜이라고 하는데 라틴어로 세스키가 1.5를 뜻합니다. 즉 윗날개가 아랫날개보다 약 1.5배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윗날개를 키우고 아랫날개를 작게 만들면 양력 손실을 줄이면서 동시에 조종성이 좋아진대요. 네. 지금도 뭐 경비행기 같은 경우는 단엽기지만 요 네네. 위에다 달잖아요. 네. 뭐 세스나 경비행기나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속도나 이런 걸 높이려면은 이거 좀 낮춰갖고 밑에다 놓고. 그래서 요즘 최신의 전투들 보면 날개가 밑에 쪽에 달려 있는 거예요.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저익기라고 하는. 그렇죠. 저희끼를 그런 식으로 만들죠. 재밌어. 또 이 세스키 플레인이 급격한 산해나 공중 기동에 굉장히 또 유리합니다. 인맨 턴. 예. 그리고 이 알바트로스 D3는 동조식 기관총이 2정이나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화력이었고 그다음에 엔진이 아까 그 에어코어 몇 마력이었습니까? 100마력. 얘는 160마력. 이야, 후경은 175마력. 이거 뭐 200km 넘게 나는 거 그래서 아니에요? 최고 속도가 거의 175km, 시속 175km까지 나요. 이러면 압도적으로 알바트로스가 유리하겠네요. 네, 근데 얘도 단점이 있었구나. 아래 날개가 얇아지잖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구조적 강도가 좀 낮아집니다. 특히 급강할 때 하부익이 찢어지는 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실제로 이 알바트로스 D3가 하부익이 부러지거나 찢어지는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적지 않은 조종사가 사망합니다. 그래도 1917년 이른바 피해 4월 기간 동안 놀랍게도 연합군이 무려 245기를 잃습니다. 이게 전부 다 대부분 이 알바트로스 D3의 활약 덕분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 당시 영국군이 크게 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양을 갑자기 엄청나게 생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파일럿들 조종사 훈련이 양성이 좀 좀 늦었어요. 체계적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역시 초기다 보니까 커리큘럼이 제대로 잡히지가 않아갖고 그냥 풋내기들을 너무 많이 내보낸 그런 문제들도 있어갖고 이때 훈련 엄청 보통 이제 이게 컸죠. 뭐 정규 훈련 시간 뭐 20몇 시간 이런 게 규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훈련 시간 10시간 된 애들도 막 내보내고 그랬었어요. 특히 알바트로스의 강점은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화력이 강했어요. 기관총을 2정이나 탑재하고 벨트 급탄식이기 때문에 계속 연발할 수 있는데 저 앞서 보인 DH2나 그런 것들은 어떤 기관총을 탑재하고 있습니까? 루이스 기관총. 루이스 기관총이잖아요. 어떻게 돼요? 탄창 갈아야지. 탄창 갈아야 돼. 예, 여러 가지 한 번에 집중적으로 총격을 퍼붓기가 좀 불리했습니다. 그거 그래서 기억나시죠? 탄창을 갈 땐 되도록 조종 기지를 건드리지 건드리지 않고 해야 한다. 그래갖고 영국기들이 탄창 갈고 그래야 될 시기에 독일기들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해서 갑자기 빠박 달려들면서 집중 사격을 해야 되니까 많이 떨어졌죠. 속도도 더 빠르고. 근데 이런 초기의 문제점들이 사실은 더더군다나 빛을 내는 사람들을 빛나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에이스, 공군전사 에이스들은 이때 정말 엄청난 활약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변의 의견을 참조해서 엄선한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6명의 에이스를 뽑아왔습니다. 참고로 인멜만 같은 경우는 이전에 나와서 좀 뺐습니다. 사실 에이스인데 좀 양해해 주십시오. 네. 첫 번째 꼽은 인물이 독일의 벨케입니다. 벨케를 꼽은 이유는 이 사람이 이제 공중전의 아버지 혹은 전설적인 파일럿 이런 평가를 받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일단 조종 기술이나 아니면 전투 기술 자체가 당시 너무 혁신적이었고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책을 씁니다. 벨케 격언이라는 책을 씀으로써 그 어떤 비행 기술 혹은 전투 기술을 후대 파일럿들한테 전했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공중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점에서 이 사람을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약간 에이스 오브 에이스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네. 두 번째로 뽑은 인물은 마누프레트 폰 리트호벤. 리트호펜. 사실 제 마음속에 1등이에요. 왜 리트호펜이 그냥 멋있어요. 붉은 남작입니다. 별명이. 왜 이 사람이 붉은 남작이냐? 아까 비행기 봤죠? 전투기. 빨간 거? 빨간색, 빨간 전투기. 그리고 이 사람이 무려 80회가 넘는 격추 기록을 세웠어요. 네. 이거는 최고잖아요. 카운트로 따졌을 때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빨간 전투기 하면은 우리 동료들한테는 희망을, 적에게는 공포를 심어줬는데 더 재밌는 거는 이 사람은 그 싸움 하나하나가 이 사람한테는 나의 파일럿의 기계와 명예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의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사예요. 그러니까 중세 기사가 어때요? 다시 현실에 하늘에서. 하늘에 회생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 관련된 정말 많은 책이나 영화나 뭐 만화, 애니메이션 정말 많은 것들이 이 사람을 기념을 하고 오늘날까지도 뭔가 파일럿, 에이스 하면 상징적인 인물로 우리가 많은 기억을 하는 것 같습니다. 되게 낭만적인 사람이죠. 근데 리히토펜이 붉은 남작이잖아요. 근데 아까 그 기체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럼 다른 기체는 빨간색이 아니에요? 대부분 뭐 네. 독일 기체들은 빨간색을 많이 애용하고. 근데 왜 리히토펜만 붉은 남작이에요? 걔가 맨 먼저 칠했을걸? 말대로. 그건 맞아요. 맨 처음에는 그 도색을 갖다가 빨간색까지는 너무 튀어갖고 안 했는데 너무 튀니까. 근데 파란 잘하니까 빨간- 사람들이 네, 따라한 이게 거지. 기량이 안 되는 사람에게 튀게 하면은 표적이 돼갖고 금방 죽음을 재촉하는 아. 길인데 리히토펜 같은 경우는 실력이 되니까 오히려 이런 식으로 빨갛게 하는 게 더 공포를 나야. 그러니까 자아내는 나야, 덤벼봐. 덤벼봐. 맞아요, 딱 그거예요. 세 번째 인물은 또 독일입니다. 저길이 많네요. 에르스트 우테트입니다. 우데트. 우데트. 62의 격추 기록을 세운 에이스입니다. 근데 볼 필요가 뭐냐면 1차 대전 끝나고도 계속 활약을 했어요. 특히 이제 여러 가지 뭐 항공 쇼나 이런 걸 통해서 독일 공군의 발전에 기여를 했고 특히 이제 나치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루프트와프의 창설에 기여를 하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슈트카의 극강화 폭격 창안을 하는데 또 기여한 인물이기도 하는데 그 이면에는 어두움이 있었다. 정치적 압박, 내면의 가치, 뭐 고뇌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결국 그렇기 때문에 비극적인 자살로서 스스로 목숨을 예, 끊었죠. 41년도에 삶을 마감하게 되는 에이스지만 약간 동정심과 함께 이 사람은 인간적으로 뭔가 좀 안타까움을 갖게 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인물은 빌리 비숍입니다. 빌리 비숍을 꼽은 이유는 이 사람이 이제 캐나다 출신의 영연방 파일럿입니다. 특히 이 사람이 유명한 거는 단독 작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72회 격추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특이하게도 이 사람은 정말 혼자 돌파하는 그 대담한 뭔가 그 전투 기술을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비행은 하나의 치밀한 예술 작품과 같다. 뭐 이런 평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빅토리아 십자 무공훈장, 영국에서는 최고의 무공훈장을 받게 됐고 오늘날 토론토 국제공항의 이름도 빌리 비숍 국제공항입니다. 다섯 번째 인물은 참 제가 이 사람은 되게 애매한데 샤르공 때문에 이 자리에 섰어요. 이름이 샤를 넹제세입니다. 프랑스군의 에이스로서 수많은 공중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프랑스 공군의 자존심을 높은 인물인데 더 흥미로운 점 뭐냐면 전쟁 끝나고 나서 이 사람이 대서양 횡단을 시도했어요. 전쟁 끝나고 나서. 네,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모험 정신. 모험 정신이 정말 투철했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끝까지 뭔가 하나 이상을 향해서 도전하고 도전하는 그 정신을 본받고 싶었고 또 하나는 역시 샤르공입니다. 당대 최고의 미녀 스파이였던 마타리와의 연문설로 유명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화려했던 삶을 살았죠. 그 첩자로서의 활동을 했던 마타리의 연인이에요? 네, 저는 딱 이 사람 보고 샤르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은 그래도 러시아도 한 명 우리가 선발해야 되지 않을까. 러시아가 생각보다 항공 송진국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러시아의 에이스 알렉산드르 카자코프를 꼽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별명이 하늘의 예술가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비행 기술을 하나의 예술로 승화시켰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러시아 항공 전술의 혁신가였고 결국 이 사람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러시아 항공 전술의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정말 러시아 공군 발전에 큰 기여를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짜 나름의 어떤 1위를 뽑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재밌게 들었습니다. 류 교수님은 기본적으로 예. 그 문과시고 예, 좀 예. 이렇게 아름다운 거 좋아하시니까 하늘의 그 예술가, 예. 카자코프가 러시아. 네. 하지만 저는 영화 그 대사가에서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하다 했을 때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네. 아무래도 에르스트 우데트 같아가지고 네. 저는 굳이 꼽으라면 우데트를 꼽겠습니다. 장수에 대한 열망이 있으시군요. 예, 오래 살아야 돼. 최 박사님은 많은 분들이 그렇듯이 벨케를 좋아합니다. 근데 뭐 벨케가 워낙 선구적인 업적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현대 공중전을 창시한 이 창시자로서 많은 존경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짧고 굵게 살았잖아요. 네. 예. 샤르쉐어는 뭐 저기 샤를이겠죠? 물어볼 필요가 샤를이죠. 없을 것 냉제세. 같은데. 딱 보니까 우리 가문 사람이다. 사나이 한 번 사는 인생. 낭만적이죠. 네.
아 근데 그 6명 보면서 또 한 번 참 가슴이 서러워지는 게 역시 오홍은 여기 못 끼는구나. 오홍을 왜 뺐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그걸 3차 이프루 전투라고도 하고 또는 파스 샹달이라고도 합니다. 이 파스 샹달은 원래 벨기에의 한 작은 마을이에요. 그렇죠. 책에서는 능선이라고 돼 있는데 능선도 아니에요. 사실. 정말 작은 정말 언덕이다. 언덕. 우리 뒤도 구름 같은 거예요. 이게 저지대는 죄다 뻘밭 늪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군이 기동전을 하기엔 굉장히 힘든 곳이죠. 총 19개 터널을 파갖고 그 밑에다가 폭약을 19개. 454톤을 묻습니다. 내일 우리가 역사를 바꿀 수는 없을지 몰라도 틀림없이 지형을 바꿀 것이다. 그러면서 꽝꽝 이제 수십 톤에 이르는 폭약들이 무려 19곳에서 터지기 시작하니까 1차 대전은 사실 저격전이 전쟁의 향방을 가를 만큼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독일군 저격수들은 5배율 이상의 굉장히 정밀한 저격수용 스코프를 사용했었습니다. 최고의 저격수 어느 군데에서 나왔을 것 같습니까? 독일에서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